그래서 지금은 과거 시장하고 달라요. 지금은 심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년 이상 살 거면은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뭐 연말에 사나 그렇죠. 큰 차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재테크 시각에서 보면은 주식을 언제 살 거하고 똑같은 거고 같은 거죠. 지금은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이 대도시 특히 서울 같은 시장에서 주택 가격의 결정 요인 중에서요 70-80%가 네. 심리가 결정. 파라리 심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 심리가 팽배해지면요 시장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대책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지? 왜 사람들이 불안해야지?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면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을 이탈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심리적인 측면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두드러진 변동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 아파트는 주식하고 같아요. 자, 퇴근길 라이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왔습니다. 예. 만년 주식쟁이인 제가 오늘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7 대책 이후에도 추석 전후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다를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많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시장을 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KB에서 또 전문위원 한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박원갑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들도 그렇고요. 네. 뉴스나 아니면 분석 이런 이야기 중에서 추석 전후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또 다를 거다라는 이야기들. 10월 달에는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10월 달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일단은 그 확률적인 이제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요. 가능성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추석이 올해 아마 1차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친인척 간에 서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동산 의사결정에 친인척에 좀 의존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입소문이죠, 입소문. 물론 요사이 이제 SNS 시대를 맞아서 이게 이제 디지털 입소문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아마 추석 연휴가 지나면은 흐름이 약간 좀 어떻게든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2차 분수령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과 정부 간에 힘겨루기가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3차 그죠? 힘겨루기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언론에서는 예측하기를 지금 마포하고 뭐 성동구 있잖아요. 뭐 그쪽이 바로 토지를 바로 하기는 좀 저는 약간 법적으로 좀 미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이제 97 대책에서 토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놨잖아요. 근데 그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한 2달 정도 걸려요. 네. 그럼 한 11월 정도로 일단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 이렇게 만약에 불장이 되면은 그대로 좀 놔두기는 좀 여론의 부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네. 동향을 보고 이제 극약 처방이거든요. 토제는 그걸 할지 아니면은 이 한꺼번에 해버릴지 부분은 조금 더 어떻게든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정부가 계속해서 아마 시장과 호흡을 할 겁니다. 호흡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 좀 조급함을 느끼는 그런 기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내놓을 때 아예 강력하게 내놓을 것이다. 뭐 극단적으로는 막 서울 전체를 토어제로 묶어버린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했는데 이게 기대 심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이제 유튜브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가령?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애가 식당에서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다리를 묶어놔요? 네.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앉아. 조금 꾸지람을 하고 네. 그다음에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묵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정책을 편다면은 수위를 보면서 아마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서울 전역을 지금 묶을 수는 없죠. 가령 지금 뭐 노원구라든지요.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고점, 전고점이 언제냐면은 2021년 4분기거든요. 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0%예요. 그건 뭘 그다가 지금 뭐 규제 지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집값 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아마 대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가장 이제 어느 곳이 될 거냐 얘기는 어차피 언론에 뭐 잘 이렇게 보도가 이미 나와 있죠. 마포하고 성동구. 그 다음에 이게 독수리 오형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포하고 성동구하고 광진. 그 다음에 강동구. 그 다음에 동작구 정도가 이제 독수리 오형제고 제가 봤을 때 독수리 칠형제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동포하고 양천구 정도 네. 그쪽이 아마 독수리 칠형제가 될 것 같고 경기도 쪽에서 만약에 지정을 한다면은 역시 지금 분당하고 과천이 되지 않을까. 그 지역들이 이미 다 전고점을 다 돌파해 버렸거든요. 막 그렇게 아마 지금 현재로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큰 그림은 좀 말씀을 해 주셨고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일단 이틀 전에는 이제 서울시 쪽에서는 네. 공급을 좀 같이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풀겠다. 네. 대책을 좀 광범위하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31개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110개, 110개 사업장에 대해서 용적률 완화 등을 규제 철폐하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온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요즘 좀 주택 시장 안정에 올인하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뭐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정비 사업장을 방문해서 뭐 속도전을 펼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제 내년 총선이 지금 8개월 정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표심을 의식한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서울주택 시장이 엄중하고 절박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의 지금 주택 공급이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연간 한 26,000호 정도가 부족해요. 네. 집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3.6%예요. 100%가 안 돼요. 문제는 이게 2009년 이후에 14년 이래로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집을 안 지었으니까 집값은 올라가기 마련이죠. 한국 부동산은 조사를 보니까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아파트 값은 실거래 기준으로 한 1.8% 올랐는데 서울은 7.7% 올랐어요. 수도권은 3.8%, 지방은 오히려 마이너스 0.5%예요. 그렇죠. 극단적인 어떤 공간의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문제는 지금 오히려 서울 불패, 오히려 강남 불패보다 그렇죠. 오히려 서울 불패가 더 무섭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는 서울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결국 공간 확산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번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집값 불안의 진앙지 역할을 특히 이제 강남이나 이런 한강벨트 쪽이 아무래도 이제 그 거론이 되다 보니까 뭐 이게 집값 문제를 이게 뭐 중앙정부만 하는 거예요? 지방 정부도 어쨌든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해서 뭐 적극 나서겠다. 뭐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세적인 측면에서 약간 방향성에 좀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개인적으로 이제 97 대책을 좀 비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랑 정부 중앙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좀 충돌하는 양상?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칠 수 있죠. 네,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뭐 정면 충돌식으로는 보지 않아요. 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 약간 이견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97 대책이 뭐냐?
그러니까 135만 가구를 이제 5년 안에 뭐 착공하겠다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LH가 직접 있잖아요. 시행을 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LH가 그동안에 땅 장사를 했다면은 뭐예요? 이게 집 장사를 하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쪽은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죠. 근데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통기획이잖아요. 신통기획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주도라고 보면 되고 거기다가 속도를 이제 좀 당기는 네. 이른바 패스트트랙, 그다음에 용적률 올려주는 이런 식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공공성 중심이냐 아니면은 시장 논리 중심이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노선이 좀 다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 97 대책이 그러면 재건축 작업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다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민간과 공공의 이익 균형 원칙 하에서 재정비 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보완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서울에서 40만 가구 공급을 촉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쪽에 용적률 올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97 대책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일단 용적률 상향 문제는 주택 시장의 영향이나 공급 활성화 효과를 종합 고려해서 공론화를 거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추진 여부를 뭐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아마 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할 건지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밝혀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문제는 결국 누구 시각에서 보셔야 되냐? 조합원 시각에서 보셔야 되죠. 위에서 볼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결국은 선택의 기로에서 뭐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결국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좀 더 우리가 이 문제를 냉정하게 좀 균형추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공성이냐 시장 논리냐 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런 정책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의 붐이 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 집도 한번 더 사볼 뭐 기회가 생긴다. 이런 부동산 심리 자체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부 기대 심리가 선반영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은데 뭐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저는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띠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제가 정치 외면학과를 나와가지고 저는 정치적인 것보다 냉정하게 좀 밸런스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성이 있는 데 있잖아요. 강남 재건축은 아마 공공 재건축을 하라고 하더라도 아마 조합원들이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어떻게 보면 신통기업 2.0이라고 그러던데 여기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죠. 그 재건축이 결국 뭐예요? 재건축은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재테크 사업이에요. 네. 돈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이죠, 사업. 사업이란 네. 말이에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되는 쪽이 어디예요? 당연히 강남 재건축 쪽은 이런 오세훈 시장의 어떤 민간 드라이버가 좀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죠. 문재인 정부 때 이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 강남에도 신청하는 곳이 있지만 막상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어요. 어디가 좀 됐냐면은 이게 사업성이 없는데 강북에 이런 데들은 일부 공공 재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실용적으로 판단한다면은 결국은 아마도 조합원들이 제가 선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돈이 된다. 그런 거는 그냥 민간이 하게 놔둬요. 어차피 용적률 좀 더 주고 해서 뭐 개발을 하면 될 것 같고 엄마 아파트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엄마 아파트가 이번에 용적률을 이게 역세권 용적률 특혜라고 그래가지고 331%까지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지금 서울시장이 발표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내년 1월까지 2천억 규모의 주택 기금을 마련할 것 같은데,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개발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뭐 그냥 지자체 차원에서 하게 이제 놔두는 거죠. 놔두는 건데. 공공 쪽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이게 뭐 민간이 해도 속도도 안 나고 네. 또 뭐 자기들끼리 싸웠었고 뭐 내분이 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공이 쑥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돈이 안 돼요? 사업성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분쟁도 해결하고 좀 더 추진력 있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LH가 아마 좀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쪽은 또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아마 조합원들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두 개 다 이게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장단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혹시나 이제 이게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이제 불협화음 쪽으로 비치면은 서울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헷갈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의기투합이나 원보이스는 힘들더라도 좀 조율을 해서 서로 이제 싸우는 양상 이런 쪽은 좀 모양새가 안 좋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책의 신뢰성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공 목표를 좀 달성하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옛날에 흥묘 백묘론 있잖아요. 아, 흥묘 백묘론. 아니 결국 공급만 늘리면 이 방식이든 저 방식이든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헷갈린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지금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 들어도 결국 나는 어디에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 되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럼 이거 사야 된다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게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수요를 꽉 눌러가지고 뭐 물론 공급도 한다고 하지만 수요를 조금 눌러서 대출도 규제해, 토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게 올라갈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타이밍을 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기 서울시 쪽에서는 또 공급을 또 늘린다고 용적률을 쫙 풀어준다라는 또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어느 장단에 춤은 추고 싶은데 어느 장단이 맞는 거야? 그거는 장기와 단기의 문제예요. 장기와 단기의 문제. 장기적으로 어차피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이 되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는 뭐예요? 당연히 뭐 개발 호재로 받아들이면은 집값이 이제 약간 뭐랄까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는데, 글쎄요, 그 문제까지 이게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정치적인 갈등으로 보지 말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결국 이게 지금 자기 그 집 가지고 자기가 지금 집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위에서 가타부타 할 게 아니라 그 조합원 입장에서 맡기면은 이거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가령 뭐 강남 중심으로 보면은 오세훈 방식을 따를 거고 아니면은 오세훈 시장 뭐 방식을 따를 거고 아니면은 뭐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뭐 LH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서울시에서 좀 하고 싶은 말이 SH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SH가 여러 가지 뭐 이게 임대주택도 공급하고 또 분양도 하고는 하는데, 저는 SH가 좀 더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게 저는 별로 체감을 못 하겠어. SH가 뭐 하는 데인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LH도 지금 조직을 재정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의 총대로 지금 메고 나서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SH의 문제,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사실상 서울 문제예요, 서울 문제. 그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재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직 문제 이런 것들도 다시 해서 아마 좀 더 뛰어들어야 네. 이런 수급 불균형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97 부동산 대책 6월달 이후 그리고 9월달 이후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집값은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렇죠.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특정 지역 맞아요. 그리고 특정 지역이 부각돼서 오른다고 헤드라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 풍선 효과로 이제 다른 지역도 같이 오르는.
집값 분위기는 왜 다시 오른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약간 이제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한 것 같고 시장이요 과거보다 맷집이 세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통화량이 좀 풀리잖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재건축 중심의 몸테크보다는 지금 얼죽신이잖아요. 장기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를 떠올리면은 대책나무 어땠어? 하룻밤 사이에 2, 3억씩 빠졌죠. 그때는 둔촌주공이나 개포주공이나 잠실주공 이 중심으로 주로 재건축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으면은 지금은 아니죠. 지금 시장의 서울에서 바로 밑에가 그 엘리트라고요. 잠실의 엘스 리센트 트리움이잖아요. 그건 이미 지은 지 17년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면은 이게 옛날처럼 이렇게 대책이 나오면은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매물을 내놓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항공모함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확 안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은 토지를 자꾸 예고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토지를 예고하는데 그러면 시장에 두 가지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가 만약에 지정이 되면 어떻게 돼? 그 극약 처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그렇게 팔지도 못해 이제. 그러면은 그럼 나중에 살까 이런 신호도 보내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토지 지정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갭 투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 더 강할 것 같아요? 후자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마포나 용산 쪽으로 이제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규제가 더 빨리 나오는데 과거에 학습된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진짜 막차다. 조금 있으면 더 힘들어진다. 그렇죠. 그게 일종의 이제 선침의 수요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통화량 팽창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을 의미하는 M2가 지금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6.7에서 7.1로 늘어났죠.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화폐 현상이거든요. 결국은 통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특히 여유층일수록 중산층일수록 이런 통화량에 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환율이 올라버리면 물가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결국 통화당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은 이 9월달에 갑자기 늘어나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거래량을 보면요, 이게 서울 아파트 이게 정보광장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네. 6월이 올드로 피크였어요. 한 800건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7월 들어서 3,900건, 8월 들어서 한 4,100건 되더만 9월 들어서요 3,124건이에요. 오늘까지.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짓게 되냐면 이게 10월 말까지 짓게 되거든요. 9월도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6,000건은 훨씬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승세네요. 그럼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거래량과 가격은 비례하죠. 그러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거래량이 늘었다는 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특정 지역의 거래량이 더 많이 늘고 이런 게 있나요? 네. 제 생각에는 보니까 마포구하고 성동구 쪽이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후보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는 6월에 거래량 645건, 7월에 가면 121건으로 뚝 떨어져요. 근데 8월 가면은 이게 또 178건으로 늘어나는데 문제는 9월 보세요. 9월이 170건이잖아. 그러면 뭐요? 아마 내일 되면은 이게 아마 지금 9월 거래량이 8월 거래량을 넘었을 거예요. 뭐 지난 7월 거래량은 이미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6월 거래량에 비하면은 아직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바닥에서 이 거래가 늘어나는데 이게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항상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가격을 뭐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어떤 구간에는 또 가격이 거래량을 또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시장의 관심도거든요. 이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을 살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차적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는 시장에서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약간 지금 마포성동 말씀하셔서 그쪽 거래량 늘어났다고 하이라이트를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더 강한 대책 나오면 마포성동 그리고 뭐 더 나가서 뭐 광진 뭐 이런 데까지 토어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대출도 지금 6억보다 더 쪼일 수도 있다. 맞아요. 이런 좀 불안 심리가 이 거래량을 좀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맞습니다.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네.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만 언론에서 계속 뭐 기성 사실처럼 계속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화된다면은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 시장하고 달라요. 지금은 심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 20년 이상 살 거면은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뭐 연말에 사나 그렇죠. 뭐 큰 차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재테크 시각에서 보면은 주식을 언제 살 거하고 똑같은 거고 같은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자 지금부터 땡 이제 너 거기 사는 지역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약간 이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 이거 지금 추석 지나거나 아니면 연말 지나가면 마포고 성동이고 아예 진입조차 못하는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럴 수도 라는 있죠. 그런 불안 심리.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이 대도시 특히 서울 같은 시장에서 주택 가격의 결정 요인 중에서요. 70~80%가 네. 심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8알이 심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이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 심리가 팽배해지면요. 시장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대책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지? 왜 사람들이 불안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면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을 이탈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만큼 이게 심리적인 측면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두드러진 변동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 아파트는 주식하고 같아요. 주식하고 같다? 같은 거죠. 그래요? 보세요. 요새는 이제 30, 40대들이 시장을 주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콘크리트 블록이에요. 유사 금융 상품이라고요, 거의. 이거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뭐 주식은 뭐예요, 코인은? 이거는 뭐 일종의 디지털 블록이잖아요. 네네. 이게 게임 세대 입장에서는 이걸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30대들이 왜 쉽게 들어가느냐? 이걸 뭐냐면 게임 세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갭 투자는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블록 사는 거지. 그러면 그친데 입지 이런 걸도 좀 덜 보죠. 왜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무거나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걸 만약에 게임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8월달, 9월달에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마포, 성동 맞죠. 다시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불안 심리를 가지고 그래 지금 아니면은 안 돼. 이거 더 기다리다가 더 큰일 나. 하고 갈아타서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 게임에서 지금 위너입니까? 반드시 그 결과를 봐야죠. 그거는 성장의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간절하고 절박하면은 그렇게까지 나중에 일까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이게 대부분이 이제 이게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장기 인구 줄고 이런 건 나중 문제라니까 지금. 뭐 2040년 지금 집을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지금 대출 이만큼 냈는데 나중에 이 갭 투자가 되나 안 되냐.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더 민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만약에 지난번에 6.27 대책 때 6억이었잖아요. 이거 네네. 3억으로 낮아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옛날처럼 아예 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아예 15억 넣으면 아예 대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카드가 충분히 지금 개연성이 있고 확률적으로 전혀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된 정보 하에서 아마 이 집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어떤 뭐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지나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리스크한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이 상급지 갈아타기가 시장의 어떻게 보면 핵심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거 추가적으로 대책이 나오는데 대출 쪽은 단기 처방이라는 건 지금까지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대출은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데 세제 쪽에 조금 흔들 수도 있잖아요.
세대 쪽에 가령 뭐 1주택자 그 장기 보유하면은 장특 공제라고 해서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60% 지금 80% 해주고 있죠. 이걸 60%로 낮춘다. 그럼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럼 절세 차원에서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시는 거는 저는 크게 뭐 반대는 안 하지만 네네. 이렇게 호가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매물이 없다 보니까 하나 거래되면 2, 3억씩 올라요. 이런 걸 추격 매수하시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조금 냉정하게 시장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내가 결국에 거기서 좀 살겠다 싶어서 무리해서 그래 나 여기 살아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불확실성, 어떤 대책이 또 나올지 모르니까 그분들은 지금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또 하신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산다 이런 것들은 진짜 그거는 힘들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사실상 지금 뭐 서울주택 시장이 거의 뭐 지금 1주택자 그 실거주 목적의 취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통계 보니까 그게 이제 갭 투자가 40% 가까이 된다 네네. 그러고 뭐 이런 마포나 성동은 50% 넘더라고요. 근데 그 순수한 의미에서 내가 집에 하나 더 있어가지고 하나 더 사는 수요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 이 갭 투자가 옛날 갭 투자하고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일종의 진금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대출이 안 되니까 일단은 뭐예요? 집을 사놨다가 나중에 입주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곽 지역에 집 하나 더 사는 개념하고 지금 이른바 우리가 한강벨트하고 이런 인기 지역에 가서 지금 갭 투자를 하는 그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마포 성동 얘기를 조금 해봤으니까 풍선 효과로 이제 10월 달에 또 다른 대책이 나오면 서울은 더 강한 규제가 들어가고 그렇다고 하면은 하수구 탄광촌? 요게 뭐 요즘 신조어예요? 이게 하수구 탄광촌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까? 하남, 수지, 구성남, 그리고 동탄, 그리고 광명의 광, 그리고 평촌의 촌 해서 하수구 탄광촌? 이쪽은 풍선 효과로 여기가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동네 사는 분들은 기분 나쁘겠는데? 하수구 탄광촌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새 인터넷 신조어들이 워낙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지역들의 공통적인 게 경기 남부 지역이라는 거예요. 경기 남부 지역. 그렇죠. 그렇죠. 하남, 수지, 구성남. 성남, 동탄, 광명, 평촌이 다 어떻게 보면 경기 뭐 아니면 남서부일 수도 있고요. 그쪽이 문제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일자리가 많잖아요.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판교 중심으로 지금 엄청나게 큰 일자리 벨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근로자가 8만 명 있습니다. 판교에. 그거 다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당 사기는 애매하고 과천 사기는 애매하니까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제가 하락했는지를 다 조사해 왔어요. 예. 예, 아까 고점이 제가 분기별로 따져보면은 2021년 한 4분기 정도 되거든요. 역시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어디냐면은 광명시예요. 광명시가 요새 분양도 많이 하던데 마이너스 한 19.4% 정도. 그 다음에 많이 빠진 곳이 구성남 쪽에 중원구 쪽이 아마 16.6% 정도 하락했고, 화성시도 많이 빠졌구나. 화성시 이제 동탄이 있잖아요. 그건 17.7% 정도 하락했고, 안양 안에 평촌이 있죠. 그것도 한 안양 전체를 보면 14% 정도 하락. 수지가 한 용인 수지 10.3%. 하남이 한 7.8% 정도. 하남이 좀 덜 빠졌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곳을 사라 말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뭐냐면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저는 주택 시장은 저는 회복 국면이라고 봅니다.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는 회복 국면이다. 회복 국면이죠. 이거 울퉁불퉁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아마 강남이나 서초구 쪽은 전고점을 돌파해도 한 점 돌파했어요. 제가 보니까 전고점 대비 16% 돌파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116%라고요. 집값 따지면. 서초가 한 112%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 그럼 강남에 뭐 들어가서 그냥 살 거냐? 뭐 돈 많은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동안에 가격이 안 오른 쪽에 좀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다. 이 뭐 하수구 탄광촌이 아니라 결국은 저는 가격 메리트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동네별로 깊게 들어가야지 이게 3% 이게 그저 뭐고 시황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시장이 분화되고 초양극화 양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그렇게 봤거든요. 예상을. 저는 갭매우기 장세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순환매로 봤거든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좀 맞고 있어요. 지방도 지금 권역별 보면 약간 순환매 장세적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지방은 제가 몰랐어요 지금 부산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은데 잡아요. 지금 유동성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어때요? 물은요 어디로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죠. 그러니까 싼 데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상급지 갈아타기 아까 저는 한강 벨트나 마용성 쪽은 조금 조심스러워. 그거는 간이 커야 돼. 예, 간을 좀 더 불려가서. 아니 덩어리도 커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쉽지 않은데. 다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타이밍 되지 말고 소신껏 가격 메리트를 보고 접근해도 뭐 저는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대책 나올 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집값이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주요 중심지 기준으로 네. 좀 안 잡힌다고 하면 대출 규제 내놓고 공급 확대 발표를 했고 투기 과열 규제, 투기 과열지. 뭐 토어제, 네. 추가 지정 어떤 걸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공급 대책은 나왔잖아요. 네.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크게 나올 건 없죠. 뭐 신규 택지를 뭐 한 3만 가구 정도 뭐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후속 대책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보완하는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제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수요 억제책 쪽에 더 가까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쓸 수 있는 카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하고 대출. 세제 쪽인 것 같은데. 대출 더 내려가요? 6억에서 5억으로? 그건 이제 제가 뭐 아 그래도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낮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정부는 이게 규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고요. 규제 완화를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아요. 시장 안정을 위해서 존재한다. 시장 안정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어떤 과제다고 본다면은 만약에 시장이 더 이게 뭐 그냥 불장이 아니라 네. 이게 만약에 광기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은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고강도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쪽은 그렇게 세진 않아 보이고요. 아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10억 대출 금지하고 나도 강남 아파트 올랐잖아요. 그거보다 세제를 아까 말 세제를 건드리면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1차 분수령을 제가 수초성 연휴로 받잖아요. 그죠? 네. 2차 분수령을 제가 마포하고 성동구 쪽에 뭐 규제 지역 지정을 받고 저는 3차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세제 아마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올 연말이나 내년 그때가 초쯤에. 아마 어떻게 보면은 3차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상상만 해봐요. 아직은 이제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합리적 상상력이 뛰어나야 돼. 일단 그렇게 그림을 일단 그려보는데 이 역시 제가 예상한 것도 결국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카드의 어떤 그런 높낮이랄까요? 수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피스텔 수요는 어때요? 이게 젊은 세대가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여기에 빌라도 같이 포함되는지도 궁금해요. 비아파트 쪽으로 보면 되죠. 근데 오피스텔하고 빌라는 좀 다르죠. 다르죠.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집이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이에요. 그렇죠. 저 오피스텔 살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피스텔에 대해서 젊은 세대 분들한테 좀 접근을 좀 하는 방법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는 오피스텔을 아파트보다는 못하지만 살만한 집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좋은데? 리틀 아파트, 네. 꼬마 아파트 혹은 살림집으로 본다는 거예요. 살림집.
기성세대는 이걸 임대 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잖아요. 시각이 완전히 네네. 다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 특징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임대 수익률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국 기준으로 보면 한 5.5% 정도 돼요. 상가가 3%밖에 안 되고 이 오피스 있잖아요. 이것도 3%밖에 안 돼요. 근데 오피스텔 수익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임대 수익률이 올라서 그래요. 월세가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시장이 엇갈린 흐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네네. 건데 확실히 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들었을 때는 마포 가보면 알아요. 이게 그 공덕동 가다 공덕 보면 앞에 있죠. 하이텔인가 뭔가 이렇게 높은 거. 뭐고 오피스텔이 원래는 그게 업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 지금 121만 실 정도가 되는데 거의 70에서 80%가 다 주거용이에요. 아파텔 아시죠? 뭐 아파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확실히 젊은 세대들이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한 거 보니까 20대가 80%가 주거용으로 보는데 60대는 한 48% 정도를 주거용으로 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좀 접근하기 좀 편하고 어차피 이제 아파트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가고 싶죠.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오피스텔의 평균 가격으로 보면 서울이 지금 매매 가격으로 3억 정도 되고 수도권이 2억 7천. 그다음에 지방도 한 1억 9천이에요. 2, 3억이죠. 서울이라고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제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네네. 특히 여성들이 오피스텔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좀 더 주거비용을 지불한다는 게 이게 가한비 문화예요. 가성비 아시죠? 안전할 안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문만 잠그면은 그죠? 맞아요. 모든 위해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한다는 이른바 콘크리트 캐슬로 받아들이죠. 임대료는 비쌉니다. 빌라는 막 도둑 막 이런 얘기도 좀 많고. 그런 그 이제 여성분들은 걱정이 있으니까 그걸 어디 가면 알 수 있느냐? 이화여대 앞에 가보면 알아요. 이화여대. 그걸 상권이 몰라겠죠. 네. 그 자리에 전부 다 오피스텔 밀집촌이 되었어요. 거기가 한 50개 단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이 임대 수익률이 보면은 임대료가 말하자면은 대학가에서 1등이에요. 만약에 내가 부산에서 우리 딸을 만약에 뭐 홍익대나 이화여대로 막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 조금 비용이 비싸더라도 원룸보다 오피스텔로 이제 보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오피스텔도 입주 물량이 없어요. 올해부터 많이 주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내가 어차피 들어가 살겠지만 나중에 여차하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용률이 좀 높은 데가 좋습니다. 공급 면적 대비 전용 면적 비율이 한 55% 넘는 게 좀 아마 공간이 좀 넓을 겁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못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00실 넘는 거 어느 정도 규모를 좀 갖춘 곳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피스텔을 경매로 받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오피스텔을 경매로. 지금 지난번에 지지옥션 조사를 보니까 7월 기준으로 전국 오피스텔 요새는 낙찰가율이라고 안 그러고 매각가율이라고 그래요. 경매에서. 지금 전국이 67%, 수도권이 72%, 서울은 82% 정도 돼요. 시세보다 20, 30%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다 보니까 청약할 때 무주택이에요. 그럼 그거 살다가 이제 진금 사다리를 쓰면 되죠. 내가 당첨 받으면은 그것을 이제 팔고 이제 이동하는 그런 약간 중간역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공공이 분양하는 뭐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별 분양은 이 소득 이외에도 자산 기준이 있거든요. 네. 오피스텔 들어갑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MZ 세대들은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파트하고 똑같잖아. 그냥 나홀로 아파트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가격이 잘 안 오른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걸 사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투자 관점으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사시는 거는 주다 관점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러면 월세 수익률 아까 제가 전국이 5.5%로 했죠. 네. 서울이 한 4%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경매로 받으면은 훨씬 더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러면 6% 이상 나오죠. 심지어 수도권에 뭐 가령 뭐 고향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정자동 이쪽 있잖아요.
이쪽은 아마 8% 이상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매입가를 확 낮춰버리기 때문에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지 않은 분들 그렇잖아요. 뭐 한 1, 2억 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피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이사철. 지금 가을 이사철 전세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뭐 매물 부족, 가격 상승 추세 이거 좀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떨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가을에 아마 이사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10년 동안의 어떤 시계열 아니면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87년도부터 시계열이 있는데 이제 실제는 86년인데 1년 이후에 이제 쭉 이렇게 해보니까 87년도 해보니까 봄 이사철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겨울 방학 이사철이 없어졌어요. 왜 학령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구가 많이 주니까 그런데 네네. 유일하게 가을 이사철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오른 거 보면은 9월이 가장 많이 올라요. 그런데 뭐 사계절이 사실 없어졌는데 그래도 가을은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이 불안이 이게 어떻게 전생 불안한 거죠. 이게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새 보니까요. 결혼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작년에 혼인 건수가 12월이 가장 많았어요. 네. 그다음에 5월, 1월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주거 실태 조사를 해보면은 신혼부부 첫 집이 어디냐면은 73.9%가 아파트입니다. 74%가 아파트라고요. 당연히 그러면 결혼하면 아파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이 전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겹쳐 있는데 이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결국 탈빌라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한 것도 있고 대출 규제 그죠? 담보대출 규제도 영향을 좀 미치고 제가 아는 분은 보니까 이거 동작구로 가려다가 대출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세로 가는 네. 금리가 인하되면 어때요? 전세 대출 금리도 낮아지죠. 그러면 뭐예요? 고가 전세를 중심으로 수요가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입주 물량도 올해부터 좀 줄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제 생각에는 네. 매매 가격이 오르면요 어때요? 매매 가격이 전세를 끌어당겨요. 상승 견인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럼 어때요? 이게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대죠. 너무 비싸니까. 네. 그게 뭐예요? 일본 월세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월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덜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매가 계속해서 아마 전세 시장을 좀 끌어당기면서 불안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질문인가요? 별표 쳐져 있는데 제가 중요한지 몰라가지고 올 여름도 정말 더웠는데 부동산 시장도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줄문하죠. 그래요? 저는 인구나 이런 저성장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저는 기후 재난 문제라고 봅니다. 기후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외숙모님인데 이분이 올해 75세 정도 됐는데 30년에 옥상에서 고추 농사를 했는데 올해 고추가 다 타버려 한 개도 안 돼요. 너무 뜨거워서.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잖아 아열대가 지금 전국 토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2050년이 되면 이게 56%까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냐면 가장 큰 변화가 이 상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상권이 더우니까 1년에 5개월이 덥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어때요?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스트리트몰 이런 거 있죠. 이런 데가 잘 안 돼요. 그럼. 요즘 공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온라인으로 갖고. 온라인 외에 이 기후 문제가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재래시장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요새 잘 되는데 어디예요? 이 IFC4 이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가 오히려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지하상가 잘 안 찾아갔지. 너무 집이라고 해서 안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어때요? 더우니까 롯데몰 한번 가봐요. 제가 최근에 김포 현대 아울렛 갔는데 엄청나게 시원한 사람들 많더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늘 인간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늘 인간. 쉐이드 시크라고 그래가지고 혹은 이걸 인도어 사회가 오는 거예요. 이제 더워서 밖에 못 나간다. 다 안에서만 실내에서만 활동하고. 그래서 이 현대인의 한 90% 정도가 실내에서 머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죠. 실내 에어컨 밑에서
일하면서 돈 버는 거는 축복이라고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많은 영향을 주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상권의 어떤 그런 재편성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자연재해가 더 잦을 거잖아요. 기습 폭우에 따른 산사태라든지 산불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더 심해지면은 이제 자연 쪽에 특히 전원주택 쪽 이런 쪽으로 조금은 이런 이제 뭐 이게 골짜기 같은데 이런 데들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이제는 어떤 안전 쪽에 좀 주거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아파트도 제 생각에는 서양보다는 동양, 저층보다는 중고층 더 시원하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미 외국에서는 해안가 쪽에 침수가 되면서 이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같은 데 가보면은 부자들이 원래 그 이렇게 요트 이렇게 그 정착장 있잖아요. 네. 그 가까운데 그게 저지대잖아요. 해안가죠. 그쪽에 살았는데 그게 자꾸 침수가 되니까 구릉지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릉지대에 있던 사람들 아래로 쫓겨나고 그걸 기후 둥지 내몰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둥지 내몰림 아시죠? 젠트리피케이션. 서촌이나 북촌에 뭐 상권 일궈 놓으면은 집주인이 건물 주인이 임대료 올려가지고 세입자가 쫓겨나는 게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기후도 나타나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대도시의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저지대보다 오히려 구릉지대 주택 단지가 더 인기를 끌 수도 있어요. 멀리 보면. 실제로 하와이도 그래요. 하와이도 보면 이렇게 구릉지대가 훨씬 더 인기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네요. 지금 단기적인 문제는 아닌데 저는 앞으로 한 20년 뒤 일을 내다보면은 훨씬 더 이게 지금 우리가 저성장이 애를 낳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기후 문제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저는 바꿔놓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래도 전원보다는 도심이 낫죠. 왜냐? 이게 이제 그 집약적인 어떤 그런 관리가 되고 방제 인프라가 좀 잘 돼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이제 좀 멀리 보면은 저는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실내에서 아마 상추 같은 거 키울 것 같아요. 실내에서 스마트팜. 그리고 대단지가 더 인기를 끌 수가 있고, 왜냐하면 각종 편의시설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결국 그 안에서 모든 게 생활이 되잖아요. 막 그런 측면에서 주거 시장에도 아마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바로 기후 위기, 아일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아가지고 지금 뭐 집값 더 언제 떨어지나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대기 수요자분들한테 지금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짧게. 저는 너무 타이밍은 재는 것은 저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3년부터 저는 타이밍보다 가기 메리트로 판단하십시오. 타이밍은 잘 안 맞습니다. 시장이 워낙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 전국 방송하고 동네 방송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내가 집을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과연 내가 자금력이 되는가. 네네. 지금 대출력보다 자금력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결국은 싸게 사는 거 좀 고민해 보세요. 싸게 사는 만약에 거 산다고 결심하시면은 고민한다는 게. 그러면 건매물을 사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오피델 중심으로 그러면 경매나 공매 쪽에 관심을 가시든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 네. 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더 실천적 고민 이걸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요 생각보다 집 사는 문제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게 인생을 그건 배팅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부부시면은 누가 더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인지 그 사람한테 의사결정을 그 사람한테 맡겨야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공부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저는 현장에 가서 일어나서 임장도 다니고. 임장 좀 해요 좀. 그러니까 요즘 발로 뛰어야지. 이제 날씨도 시원해지는데.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다리품하고 결국 손품.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동산 또 가가지고 또 사장님들 이야기도 좀.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책상에 앉아서 충분히 되는데 부동산은 살 때는 오히려 저는 IQ를 좀 낮춰야 돼요. 그래 의사결정이 됩니다. 주식은 오히려 발품 팔고 막 여러 사람 얘기 들으면 더 떨어져요. 그래? 그래서 저는 어디 집 살 때는 오히려 단순화의 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IQ를 한 20이나 30으로 낮춰서 의사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의사결정을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을 굶긴다고 그래요. 네.
마음을 굶긴다. 이게 이제 심재라고 그래. 장자에 보면 나와. 이 마음 격가지를 치라는 거예요. 네. 과연 진짜 내가 집을 꼭 사야 된다는 어떤 간절함, 절박함 외에는 나머지는 다 결국은 제껴놔야 의사결정이 될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끝까지 또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ABC님께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님한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이드님께서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침 방송 빵꾸내서 지금 저기 뭐야 땜빵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역시 아니고 애청자시네. 예. 우리 그 박원갑 위원님 방송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함께 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저녁까지 이 금요일에 제가 데이트해야 되는 이 시간까지 결혼하셨나 보네. 결혼했으면 데이트하면 안 됐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또 너무 늦게까지 또 남아 계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오늘 너무 좋은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이제 조금 날씨가 더 추워졌을 때 모셨을 때는 네. 또 다른 대책과 또 네. 다른 비전과 또 다른 아이디어로 한번 경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KB 부동산 전문위원 박원갑 위원님이었고요.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